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스위트룸의 두꺼운 창문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값비싼 가구들이 내뿜는 차가운 향기로 가득했다. 18살의 한유나는 몸에 맞지 않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거대한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얽혀 있었고 가녀린 어깨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빚에 허덕이던 아버지는 결국 딸을 담보로 내놓았다. 유나야,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 그녀의 심장을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냈다.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는 딸이 아니었다. 그저 값을 매길 수 있는,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기름진 미소를 띤 젊은 남자 양민호였다. 그는 사채업계의 큰손인 양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양민호의 눈이 탐욕스럽게 유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다. 생각보다 물건이 괜찮은데. 양민호가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리며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참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풍기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끈질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께 보고 드려야겠군. 상품 상태는 최상이라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첨과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상품, 물건. 그녀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오직 빚을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스위트룸의 문이 예고 없이 거칠게 열렸다. 양민호와 그의 부하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양민호의 경박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 남자는 권지혁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KAA 그룹의 총수. 그의 이름은 곧 권력이자 두려움의 동의어였다. 그는 유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양민호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아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양민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지혁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양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왜 이런 거물이 이런 자리에 나타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카펫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그는 양민호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키 차이와 기세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양 회장에게 빌린 돈, 그 이자까지 전부 내가 갚지.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양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한유나의 아버지가 진 빚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K그룹의 총수가 직접 나서서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집애는 이미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정당한 거래. 양민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권지혁의 싸늘한 시선에 말끝을 흐렸다.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스쳤다. 거래 이제부터 그 거래의 상대는 나다. 담보물도 당연히 내 소유가 되는 거고. 그는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양민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의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양 회장님과 통화가 끝났습니다. 즉시 송금 처리되었으니 확인하시죠. 화면에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혀 있었다. 양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권지혁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양민호는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분하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유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최상의 상품을 눈앞에서 빼앗긴 분노였다. 이제 방 안에는 유나와 권지혁 그리고 그의 비서단 세 사람만이 남았다. 비서는 권지혁의 눈짓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마침내 거대한 스위트룸에는 유나와 권지혁 단둘만 남게 되었다. 유나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한 마리의 늑대에게서 벗어났더니 더 크고 무서운 호랑이의 소굴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권지혁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유나에게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닿았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검고 깊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어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유나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는 그저 한 남자에게서 다른 남자의 손으로 넘어간 상품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가련한 소녀, 아니면 그저 하룻밤에 유흥거리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메마른 톤이었다. 따라와. 짧고 간결한 명령이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저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녀는 첫 발을 내디뎠다. 권지혁의 차는 소리 없이 도시의 밤거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최고급 세단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과 불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고요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유리벽 너머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권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으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더 달려 거대하고 높은 담벼락 앞에 멈춰 섰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검은색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길고 잘 닦인 진입로가 나타났다. 진입로 끝에는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다. 집이라기보다는 잘 지어진 요새나 현대 미술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유나는 차에서 내리며 저택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곳이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나타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권지혁은 고갯짓으로 답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박 여사 이쪽은 한유나 양이야. 앞으로 여기서 지낼 거다. 필요한 건 뭐든 제공하고 내 허락 없이는 저택 부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그는 유나를 보지 않고 박 여사에게 지시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박 여사는 유나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따라오시죠,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 역시 권지혁처럼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저택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차갑게 다가왔다. 박 여사는 2층의 한 방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곳이 아가씨의 방입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유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내다보였고 방 한쪽에는 거대한 드레스룸이 있었다. 호기심에 드레스룸 문을 열어본 유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에는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정확한 사이즈의 옷들이 브랜드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평생 입어볼 일 없을 법한 명품 옷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감금인가 아니면 보호인가?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러는 것일까?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에게 이 정도의 다을을 해줄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너무나도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아침이 밝아왔을 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차가운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었다. 며칠 동안 유나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완벽하게 차려진 식사가 그녀를 기다렸고 낮에는 저택 안을 정처 없이 배회했다. 저택에는 수많은 방과 시설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박 여사와 다른 고용인들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다. 그들은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유나의 질문에는 언제나 짧고 형식적으로만 대답했다. 권지혁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듯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어쩌다 저택 안에서 마주치더라도 그는 유나에게 가벼운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그가 필요할 때만 이루어졌다. 식사해. 방으로 들어가. 그의 말은 언제나 명령이었고 유나는 그저 복종해야만 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이 애완동물이나 값비싼 장식품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정원을 산책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녀가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는 순간 저택 2층 서재 창문에서 권지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기사 정원 산책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당장 평탄화 작업 다시 해. 그는 유나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관리인을 질책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나는 놀라서 창문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이미 모습을 감춘 후였다. 또 한 번은 서재에서 허락된 책들 중 한 권을 읽다가 종이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아주 작은 상처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박 여사가 구급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CCTV를 보시고 바로 치료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거대한 저택의 모든 것이 그의 눈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이것은 관심이 아니었다. 완벽한 통제이자 소유욕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이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유나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저 차갑고 무자비한 남자로만 보였던 권지혁에게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정교한 형태의 감금일 뿐일까?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발코니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정원 너머 높은 담벼락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는 자유가 있을까? 그녀가 외로움에 잠겨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둠이 내린 서재 창가에서 권지혁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무서운 집착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는 차가운 저택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더 이상 매 순간 공포에 떨며 눈물 찢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세상인 거대한 서재는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경제, 역사, 철학, 문학. 지식은 그녀가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권지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 어떤 따뜻한 말이나 눈길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보이지 않는 감시망 아래에 있었다. 유나는 때때로 그의 시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다른 무언가를 느끼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선 어떤 종류의 고통과 갈망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감히 그 의미를 파헤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권지혁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넥타이는 평소와 달리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곧장 2층의 서재로 향했다. 그런데 무언가에 정신이 팔렸던 탓인지 그는 서재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였다.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실수였다. 유나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출입이 금지된 공간 권지혁의 서재.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차가운 남자의 가장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를 죽여 계단을 올랐고 살짝 열린 서재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다행히 그는 그곳에 없었다. 아마도 연결된 침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듯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짙은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그의 채취인 듯한 옅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방 전체가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남성적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중앙에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 그리고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각종 상패들. 모든 것이 차갑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책상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무언가에 시선이 멈췄다.
서류 더미에 반쯤 가려진 작고 낡은 나무 상자였다. 현대적이고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그 상자는 마치 다른 시간 속에서 온 유물처럼 이질적이었다. 유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 상자로 다가갔다. 나무 표면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부드럽게 닳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맑고 청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멜로디가 조용한 서재를 가득 채웠다. 팅클링 팅클링. 그 소리는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그녀의 기억, 가장 깊은 곳 잊었다고 생각했던 곳에 묻혀있던 자장가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빠왔다. 눈앞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비가 내리던 날 공원의 작은 정자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어린 소녀. 그 소녀 앞으로 자신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소년이 다가와 섰다. 소년의 얼굴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지만 자신을 지켜주던 그 단단한 등과 따뜻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소년은 짓궂게 구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그녀를 지켜주었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건넸다. 그리고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이 오르골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울지 마. 소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기억의 파편이 하나 더 떠올랐다. 헤어지기 전 소년이 했던 약속. 내가 꼭 다시 찾아낼게. 그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약속을 끝으로 소년의 기억은 사라졌다.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오르골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 차갑고 무자비한 권력자 자신을 물건처럼 사들인 남자 권지혁이 혹시 어린 시절의 그 소년일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이 낡은 오르골은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그의 집착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잊혀진 과거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를 사들인 것은 그녀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지키기 위함이었을까. 그녀가 팔려온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심장을 채웠다. 그것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자 결심이었다. 유나는 다가오는 발소리에 황급히 오르골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권지혁이 서재로 들어오기 직전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과거에 얽힌 비밀과 그의 집착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오르골을 발견한 그날 이후 한유나의 내면에서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한 공포와 절망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관찰과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의 동선을 쫓으며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가 나누는 전화 통화의 내용, 그가 집으로 가져오는 서류의 종류, 그리고 경제 뉴스를 볼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포식자의 습성을 연구하는 작은 짐승처럼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와 그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이러한 그녀의 변화는 비상할 정도로 예리한 감각을 지닌 권지혁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던지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마치 사냥꾼이 덫 앞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듯 변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평소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던 테이블에서 유나는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음식을 깨작거리는 대신
포크를 내려놓고 정면으로 권지혁을 응시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위험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 역시 하던 식사를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는 이미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눈빛이 변했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원하는 게 뭐지? 자유를 구걸할 생각이라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유나는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한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음은 명확했다.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힘을 원해요. 양 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들을 똑같이 짓밟을 수 있는 힘이요.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유나의 눈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의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불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며 말했다. 따라와. 유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처음으로 그녀는 명령이 아닌 초대를 받아 금지된 공간으로 들어섰다. 서재에 무거운 문이 닫히자 그곳은 두 사람만의 밀실이 되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책상 뒤편의 의자에 앉아 유나를 바라보았다. 복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너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이는. 그의 말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내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 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야. 양태준이 오랫동안 설계한 더러운 함정이었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래서 그녀는 법이 아닌 권지혁이라는 더 큰 악마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돈, 당신의 권력, 당신의 방법이. 당신은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마치 흥미로운 제안을 받은 사업가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조하, 내가 네 복수를 돕지. 그는 말했다. 내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내 발 아래 꿇게 해주겠다.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그 대가로 넌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전부.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복종해야 해. 이것이 우리의 계약 조건이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계약이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기만이나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얼음 같은 진심뿐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복수를 도와줄 생각이었고 또한 진심으로 그녀를 소유할 생각이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무력하게 쓰러져 가거나 악마의 손을 잡고 복수를 이루거나. 그녀는 부서진 아버지의 얼굴과 흩어진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변했다. 더 이상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가 아니었다. 목적을 공유하는 두 공모자 위험한 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권지혁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수업이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양태준 회장과 그의 아들 양민호, 그리고 그들과 얽힌 모든 비리와 약점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복수를 위한 거대한 설계도의 첫 페이지였다. 유나는 파일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로 불타오르는 복수자의 눈빛이었다. 그들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권지혁의 서재는 그들만의 교실이자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유나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어 깊은 밤에 끝났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고 갔던 복잡한 재무 보고서와 투자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권지혁은 냉혹하고 까다로운 스승이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녀의 논리에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네 아버지가 놓친 걸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유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처음 며칠 동안 유나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진 아버지의 얼굴과 흩어진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절박함은 그녀에게 초인적인 의지를 불어넣었다. 유나는 밤을 새워가며 기업법 재무전략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치웠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노련한 분석가들도 놓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거의 사진에 가까웠고 직관력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녀는 양태준이 페이퍼 컴퍼니와 사기성 거래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복잡한 흐름을 꿰뚫어 들어보았다. 그녀가 제시한 분석은 권지혁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는 예리한 지성을 가진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가르쳐야 할 학생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어느새 그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함께 적을 분석하는 전략적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녀와 토론을 벌이며 그녀의 가설에 도전했고 그녀의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확인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때로는 아무런 설명 없이 특히 더 까다로운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던져놓곤 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고 유나는 언제나 다음 날 아침 파일의 여백에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메모를 남겨둠으로써 그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 속에 새로운 감정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인정이었고 그 인정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져가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미묘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적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유나는 산더미 같은 서류 위로 고개를 떨군 채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녀를 깨우려던 권지혁은 책상 위에서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깨어있을 때의 긴장감과 결의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18살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또한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옅은 채취가 풍겨 나왔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재에 불을 끄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잠결에 윤아는 자신을 감싸는 따스함과 희미한 향기를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주간의 지독한 준비 기간이 끝났다. 권지혁의 서재는 더 이상 공부방이 아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주식시장 데이터와 기업 구조 분석표가 떠 있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공격 목표를 확정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건설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태준 회장의 비자금 창구이자 돈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대형 건설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한윤아였다. 모든 것은 윤아의 기억 속 작은 조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고통받기 몇 년 전 대형 건설과 얽혔던 일을 떠올렸다. 정직한 건축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대형 건설로부터 특정 부지에 대한 아파트 단지 설계 의뢰를 받았었다. 하지만 그는 지질 조사를 마친 후 해당 부지가 대규모 건축을 하기에는 집안이 너무 약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거절했다. 그 기억은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놓쳤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윤아는 권지혁에게 그날의 기억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대형 건설이 안전 보고서를 무시하고 뇌물을 통해 허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분노했었다. 권지혁은 즉시 사람을 시켜 과거 자료를 파헤쳤다. 윤아의 기억은 정확했다. 대형 건설은 불리한 지질 조사 보고서를 파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안전 등급을 조작한 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였다. 이걸로 첫 수를 두는 거다.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정의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권지혁의 계획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지휘 아래 KTH 그룹의 엘리트 기업 사냥꾼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비밀팀이 밤낮 없이 움직였다. 첫 단계는 비밀리에 대형 건설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대형 건설의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옥죄어 들어갔다. 두 번째 단계는 언론 플레이였다. 그들은 조작된 지질 조사 보고서와 뇌물 장부 사본을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제보 시점은 대형 건설이 막대한 규모의 정부 주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로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뉴스는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대형 건설의 부실 공사와 비리 의혹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졌고 채권단은 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이 숨겨두었던 유령 회사들이 일제히 채권 상환을 요구하며 대형 건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양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정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한 공격이었다. 누구 짓이야? 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들 양민호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호텔에서 한윤아를 빼앗아갔던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 권지혁. 양민호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 혹시 권지혁이 아닐까요? 그놈이 그 계집애를 데려간 이후로. 양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KH그룹의 권지혁. 그가 왜 하찮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고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양민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에 한윤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상품이
이제 자신들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한윤아, 그 계집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윤아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윤아는 여전히 순수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이제 양민호의 눈에는 그녀가 악마처럼 보였다. 첫 번째 수는 던져졌다. 적은 드디어 이 공격의 배후를 인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양태준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열했다. 그는 정면 승부 대신 권지혁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은 온통 한 가지 스캔들로 들끓었다. 모든 타블로이드 신문과 온라인 연예 매체의 메인을 장식한 것은 KT그룹 권지혁 회장 여고생 스폰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양민호의 수사관들이 찾아낸 윤아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려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철저히 왜곡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미성년자를 돈으로 산 파렴치한 재벌 회장으로 한윤아는 빚 때문에 몸을 판 타락한 여고생으로 묘사되었다. 이 스캔들은 K예의그룹의 깨끗하고 철옹성 같던 기업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K예의그룹의 주가는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진들은 우려를 표하며 권지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저택 안에서 윤아는 태블릿 PC 화면을 보며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온 세상에 까발려지고 더럽게 왜곡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다시금 자신이 한낱 물건에 불과하다는 무력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권지혁이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윤아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를 이용해서 당신을 공격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권지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평판이 공격당한 것에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가 분노한 것은 감히 그들이 그녀를 이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런 노이즈는 곧 사라진다. 중요한 건 다음 수다. 양태준 부자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가 첫 번째 공격일 뿐 진짜 함정은 다른 곳에 파놓고 있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최근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가진 바이오젠 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양태준은 제3자를 통해 권지혁에게 바이오젠 테크의 경영권을 인수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흘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KH그룹의 인수팀이 실세 착수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이 거래에 대해 거의 독백처럼 이야기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바이오젠 테크의 대표이사인 서 박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아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 속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서 박사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어 학계에서 쫓겨난 비윤리적인 연구자로 악명이 높았다. 이것은 그 어떤 재무보고서에도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정보였다. 윤아는 즉시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권지혁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함정의 전체 그림을 꿰뚫어 보았다. 바이오젠 테크의 핵심 특허 기술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기였던 것이다. 양태준은 권지혁이 회사를 인수한 직후 데이터 조작의 증거를 언론에 터뜨려
KH그룹에 막대한 재정적 도덕적 타격을 입힐 계획이었던 것이다. 미디어 스캔들은 이 거대한 함정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권지혁은 물러서는 대신 처음으로 진심으로 차갑고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양태준의 함정에 기꺼이 빠져드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계약 체결식 당일, 그는 서 박사의 데이터 조작 사실과 그 배후에 양태준이 있다는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함정을 피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적에게 굴욕을 안기고 바이오젠 테크가 붕괴되는 혼란을 틈타 헐값의 회사의 진짜 자산인 연구시설과 양심적인 연구원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완벽한 역공이었다. 권지혁은 새로운 존중의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작은 조각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것이었다. 이번 수는 네가 이겼다, 한유나.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파트너였다. 바이오젠 테크 인수 계약 체결식 당일, 행사장 안의 공기는 스캔들에 대한 기자들의 호기심과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권지혁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얼음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 유나는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곧 권지혁의 입에서 양태준의 비리가 폭로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은 양민호는 이성을 잃고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다. 그는 계약 체결식에 나타나는 대신 다른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분노와 굴욕감은 권지혁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한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미 저택의 내부 직원 한 명을 매수해둔 상태였다. 권지혁의 핵심 경호 인력이 모두 행사장에 동원된 틈을 타 매수된 직원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 일부를 무력화시켰다. 정적이던 저택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침입했다. 서재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유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남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그녀는 그동안 배운 대로 저항하려 애썼지만 수정 열쇠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박 여사의 얼굴이었다. 계약 체결식의 절정 권지혁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이 없는 문자 메시지였다. 그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유나의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계집애를 되찾고 싶으면 네 아비의 버려진 별장으로 혼자 와라. 그 순간 권지혁의 철저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사리가 이글거렸다. 그는 웅성거리는 기자들과 당황한 임원들을 뒤로 한 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경호실장에게 귓속말로 짧게 명령을 내린 뒤 미친 듯이 행사장 밖으로 뛰쳐나가가 자신의 채 올라탔다. 차는 맹렬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그의 끔찍한 과거가 묻혀있는 버려진 별장이었다. 별장은 덩굴과 잡초로 뒤덮여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권지혁은 차에서 내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양민호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옆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양민호는 자신이 마침내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짓거렸다. 왜지? 대체 왜 이 계집애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그렇게 잠자리에서 대단하기라도 한가? 권지혁은 그의 조롱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린 유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는 권지혁의 눈에서 이 장소를 향한 깊은 고통과 혐오를 읽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은 대체 어디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권지혁은 마침내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야. 그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오래전 내 아버지가 이곳 근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 차 한 대를 들이받았지. 차에 타고 있던 부부는 즉사했다.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짜리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그는 고개를 돌려 피처럼 붉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생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한유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유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를 구해준 은인이자 그녀를 소유한 남자가 바로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원수의 아들이었다. 보호자는 살인자의 후계자였다. 아버지는 모든 걸 뇌물로 덮었지. 사고 현장에서 울고 있는 널 발견한 건 나였어. 난 그때 내게 약속했다. 평생 너를 찾아내서 지켜주겠다고. 이 모든 건 나의 속죄다. 피 묻은 진실이 그들 사이에 놓였다. 그 어떤 물리적 위협보다도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진실이었다. 이 모든 극적인 고백을 듣고 있던 양민호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품에서 총을 꺼내들어 충격에 빠진 유나에게 겨누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내주는 게 예의겠지.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양민호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총알이 향한 곳은 유나의 심장이 아니었다. 눈을 질끈 감았던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권지혁이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하얀 셔츠를 적셨다. 그와 동시에 별장의 모든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전투복을 입은 권지혁의 경호팀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양민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고 그의 부하들 역시 무력하게 진압되었다. 별장을 둘러싼 지옥 같던 대치 상황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물리적인 위협이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유나는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권지혁의 눈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병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나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 그 자체였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리고 방금 자신을 위해 총을 맞은 남자를 향한 부인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까지.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영원히 떠나버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았다.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시간들, 위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증오는 쉽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나 정의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동맹의 연장이었다. 양민호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아버지 양태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아들을 빼내고 모든 사건을 묻어버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부자의 모든 죄를 입증하고 거대한 범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권지혁을 대신해 윤아가 직접 위험한 계획을 제안했다. 그녀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녀는 양태준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권지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돈과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그를 무너뜨릴 정보를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양태준은 그녀의 제안을 의심했지만 그의 오만함이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한낱 어린 계집애가 두려움과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윤아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남의 장소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그곳은 이미 권지혁의 팀에 의해 모든 종류의 도청 및 녹화 장치가 설치된 상태였다. 권지혁은 모든 보호 본능을 억누른 채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인근의 지휘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윤아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질리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양태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KJ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를 파멸시키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서로가 배신할 수 없도록 양태준 역시 자신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공유해달라는 것이었다. 양태준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윤아라는 도구를 앞에 두고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랑처럼 떠벌렸다. 뇌물수수 밀수, 청부살인, 그리고 마침내 윤아의 아버지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파멸시켰는지까지. 그의 모든 자백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양태준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마치는 순간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권지혁의 법무팀과 함께 들이닥친 검사와 경찰들이 순식간에 방안을 장악했다. 양태준의 얼굴이 승리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어린 소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떨던 윤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스스로 최후의 심판을 내렸다. 이건 우리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양태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거대한 범죄 제국은 마침내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양태준 부자가 체포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법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양씨 일가의 범죄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언론의 광기도 잠잠해졌다. 대신 대한민국 최대의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윤아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어깨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지만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했다. 그들의 계약은 이미 끝났고 그녀는 언제든 떠날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가장 큰 상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윤아는 권지혁에게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고속도로 갓길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추모비가 서 있는 곳,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 현장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지혁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리고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처음으로 권지혁은 지배자나 보호자가 아닌 상처받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권력에 굶주렸고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보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의 끔찍한 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부정하고 속죄하기 위해 그녀를 찾고 지키는 것에 어떻게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나는 그 역시 아버지의 죄가 낳은 또 다른 희생자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어긋난 집착과 차가운 방식 이면에는 끔찍한 상처를 입은 한 소년의 절박한 약속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증오의 찌꺼기가 눈 녹듯 사라졌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흠 많고 위험한 방식이었지만 결국 그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건 당신 아버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날 구했어요. 난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 용서의 말은 그 어떤 기업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거대한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이었다.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유나의 어린 시절 집 앞에 서 있었다. 권지혁이 다시 사들여 원래 모습대로 복원해 놓은 작고 아담한 집이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집 열쇠와 소유권이 명시된 서류를 건넸다.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완전한 자유였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거의 굴레에서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제 가도 좋아, 유나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진심 어린 해방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열쇠를 받는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맑고 깊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감사나 의존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느끼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지 않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그들은 함께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더 이상 과거의 빚과 약속에 얽매인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쌓아 올린 온전한 미래였다. 물건처럼 팔려왔던 소녀와 그녀를 소유했던 차가운 CEO는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서로의 집으로 돌아왔다.